1970년의 짜장면 값은 평균 1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통 7,000원 이상이니 55년간 70배나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만약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답했다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통화량 팽창 때문이라고 했다면 이 영상은 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경제 현상 중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하나를 고르자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최소한 가진 돈을 도둑질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짜장면 가격 상승을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만 보지 않고 돈의 양이 늘어난 결과로 바라본다면 인플레이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선 같은 듯 다른 그리고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회의 빈부격차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폐 공급이 늘어나거나 확대될 때 그 돈을 누가 먼저 손에 넣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돈을 먼저 받는 사람이 나중에 받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출간하자마자 아마존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른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엔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이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돈은 주로 정부, 은행, 대기업 같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에 먼저 도달합니다. 이들은 이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금 등을 삽니다. 예를 들어 새 돈을 일찍 손에 넣은 사람이 1억 원짜리 집을 구매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새 돈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동안 집값은 1억 5천만 원, 2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새 돈을 가장 늦게 받습니다. 월급 생활자와 연금 수령자들이 이런 축에 들어가죠. 물론 아예 새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새 돈이 자신에게 도달할 때쯤 이미 집값이 2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더는 집을 사지 못하거나 오른 가격을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새 돈을 먼저 받은 부자들은 자산을 늘려 더 부유해지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오르는 자산 가격을 따라잡지 못해 빈부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 생활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 생필품 가격이 비싸져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 대부분을 먹거리 같은 생활 필수품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통해 또 다른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오르면 대출로 산 집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빚의 실질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담보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부자에게 유리하고 서민에겐 불리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돈을 먼저 받는 부유층은 자산을 늘릴 수 있지만 서민층은 돈을 받을 때쯤 이미 물가가 상승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런 구조로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격차를 더욱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고지서조차 없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도로를 새로 짓는 공공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1,000억 원이 필요한데 기존 예산이나 세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돈 1,000억 원을 찍어내기로 합니다.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세금을 올리거나 빚을 더 내는 대신 새 돈을 찍어내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정부는 새로 발행한 돈을 건설회사에 지급합니다. 건설회사는 이 돈으로 자재를 사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이렇게 새 돈이 시장에 풀리면 사람들은 이 돈을 이용해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시장에 돈은 늘어났지만 물건 즉 재화의 양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빵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이었지만 새 돈이 시장에 풀린 후에는 1,200원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빵의 양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감소하죠. 이 과정에서 도로 건설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새돈 1,000억 원의 발행으로 생긴
돈 가치가 하락한 지점입니다. 즉, 통화량 증가로 빵 가격이 200원 올랐고 이 200원이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형태로 공공사업 비용이 국민에게 슬쩍 전가된 셈이니 이건 세금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도서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에서의 설명처럼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가가 자금을 충당하면 국민은 세금과 달리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항도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처럼 활용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이 늘면 소득세 구간이 바뀌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도 명목 소득 증가에 따라 더 많이 거둘 수 있지요. 인플레이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최고의 투자가이자 오마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은 빚을 진 사람에게는 이익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손해를 가져옵니다. 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철수가 영희에게 연 5% 이자로 1,000만 원을 빌려 골드바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후 10%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값도 10% 올랐습니다. 철수가 산 금 가격이 1,100만 원이 된 거죠. 철수는 금을 이 돈에 팔고 영희에게 빚 1,050만 원을 갚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철수는 빚을 모두 갚고도 50만 원의 순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영희는 1,05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실질 가치는 약 955만 원밖에 되지 않아 약 96만 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채권자인 영희의 부가 채무자인 철수에게로 이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 원리는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국가는 빚이 많아도 웬만하면 이를 갚기 위해 세금을 더 걷지 않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국민이 반발할 테니 무엇보다 표가 중요한 정치인들이 이를 피하려는 거죠. 대신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를 낮춰 빚의 부담을 줄입니다. 그런 다음 안심하고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책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간에도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려 쉽게 이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10% 올랐는데 임금은 5%만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 소득이 준 노동자는 손해를 보고 기업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간의 차이만큼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돈을 버는 대로 착실하게 저축만 하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숙명인 자본주의 국가에선 죄송한 표현이지만 호구가 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선진국들은 대개 연간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경제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죠. 지난 10년간 OECD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3에서 4%였습니다. 3%만 해도 10년이면 물가가 35% 오른 거니 대부분은 자산의 3분의 1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3%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내가 마이너스 3%의 금리를 주는 예금에 가입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국면에서 세계가 뿌린 막대한 돈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망가진 세계의 밸류 체인도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억눌러 오던 중국의 역할도 예전과 같진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생산수단을 어떻게 갖느냐는 것, 이것이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